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게 무뎌진다고.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세월이 가르쳐준 복수는 조용할수록 깊다는 걸.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늙은 이들이 품은 품격 있는 복수의 기록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신다면 성원에 힘입어 흥미로운 소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햇살이 좋은 가을 오후였습니다. 하늘빛 요양원 3층 구석방, 창밖으로 단풍이 물들어가는 풍경이 보이는 그곳에서 문태석은 침대에 앉아 물컵을 들어올리고 있었습니다. 75살의 나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태석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작았지만 물컵을 입으로 가져가는 짧은 거리를 마치 험난한 여정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컵이 입술에 닿는 순간 손의 떨림이 조금 더 심해졌습니다. 물이 입술을 타고 턱으로 그리고 옷깃으로 흘러내렸습니다. 태석은 황급히 컵을 침대 옆 테이블에 내려놓으려 했지만 그 순간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간호사 이수정이 들어섰습니다. 33의 나이, 이 요양원에서 일한 지 3년째인 수정은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12명의 노인을 혼자서 돌봐야 하는 업무량이 그를 지치게 만들었고 그 지친 마음은 어느새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에까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어머, 문태석 씨 또 흘리셨어요? 수정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석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진짜 하루에 몇 번씩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옷 갈아입혀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수정은 큰 한숨을 내쉬며 태석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물컵을 확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좀 드세요. 오늘 벌써 3번째잖아요. 물은 식사 때만 드리라고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태석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입술만 발싹였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수정은 이미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아니, 계속 드시면 또 화장실 가시잖아요. 그럼 제가 또 모셔야 하고요. 조금만 참으세요. 저녁 먹을 때 드리니까. 수정은 물컵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태석이 일어서려다 침대 옆 테이블을 잡으려던 손이 빈 공간을 휘저었고 균형을 잃은 태석의 팔이 수정이 들고 있던 물컵을 쳤습니다. 컵은 공중으로 날아가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물은 사방으로 튀었고 유리 조각들이 흩어졌습니다. 아이고, 진짜. 수정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제가 지금 청소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정신 좀 차리시라고요. 태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깨진 유리 조각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조각들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태석의 마음에 고인 슬픔처럼. 수정은 복도로 나가 걸레와 빗자루를 가져왔습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어르신들이 왜 이렇게 손이 많이 가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급여도 적게 받으면서 이 고생을. 정말. 태석은 침대 모서리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정이 청소를 마치고 나간 뒤에도 태석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닥에는 아직 물기가 남아 있었고 빛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창밖의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방 안은 어쩐지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태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단풍나무 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붉게 노랗게 물든 잎들이 가지에 매달려 흔들리다가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태석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도 아니게 되는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 너머로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체념도 분노도 아닌 묘한 냉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태석은 천천히 일어나 책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낡은 손수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태석은 그 손수건을 꺼내 바닥의 물기를 조심스럽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천천히 정성스럽게. 복도에서는 다른 간호사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의 생일이라도 되는지 케이크를 자르는 소리와 함께 축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3층 구석방의 태석에게는 그 소리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들렸습니다. 물기를 다 닦아낸 태석은 손수건을 개어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는 작은 얼룩들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태석의 입에서 다시 한번 작은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그의 눈빛에 어떤 깊이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도 분노도 아닌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고 방 안으로 들어오는 햇살도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요양원의 불이 하나둘 꺼지고 복도에는 고요함만이 흘렀습니다. 3층 구석방, 태석은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스탠드 불빛만이 방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다시 한번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까 닦았던 손수건 아래로 손을 뻗어 더 깊숙한 곳을 더듬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에 차갑고 딱딱한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천천히 꺼낸 것은 작은 USB 메모리였습니다. 겉면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20년이 넘었구나. 태석은 USB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 작은 물건 안에 담긴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정장을 입고 회의실을 누비던 날들, 수십 명의 직원들과 함께 웃고 떠들던 시간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돕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재단을 세우던 그 뜨거운 순간들. 태석은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딸이 3년 전 선물해 준 것이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자 기계음과 함께 화면이 켜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USB를 꽂았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폴더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하늘재단 법인 서류. 폴더를 열자 수십 개의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정관, 이사회 회의록, 재산 목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들. 태석은 천천히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화면에 비치는 글자들을 읽으면서 태석의 눈빛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하늘재단. 태석이 50대 초반에 세운 사회복지재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장학금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15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여 전국에 5개의 요양원과 3개의 복지관을 운영하는 규모로 커졌습니다. 하늘빛 요양원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5년 전 태석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직후였습니다. 손떨림이 점점 심해지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면서 태석은 스스로 물러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재단 이사장 자리를 후배에게 넘기고 조용히 은퇴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지. 태석은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딸도 아들도 모두 해외에 나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석은 혼자였고 그 외로움 속에서 가장 가까운 요양원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세웠던 하늘빛 요양원이었습니다.
아무도 날 알아보지 못하겠지. 20년 전 사진만 있었으니까. 실제로 요양원에 입소할 때 아무도 태석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시 원장이었던 박준식도 간호사들도 누구 하나 태석이 재단 창립자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태석 본인도 굳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는 동안 태석은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꿈꾸던 요양원의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현실을. 부족한 인력, 형식적인 돌봄,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들을 대하는 직원들의 무관심한 태도. 오늘 수정에게 당한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년간 수없이 반복되어 온 일상이었습니다. 태석은 손수건을 다시 꺼냈습니다. 낮에 바닥에 물기를 닦았던 그 손수건을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손수건을 펼쳐들었습니다. 여전히 약간의 습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사람도 아니게 되는구나. 낮에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니지. 사람이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는 거지. 태석은 노트북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소유권 이전 서류 파일을 열었습니다. 파일 안에는 복잡한 법률 용어들과 함께 재단의 모든 자산 목록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목록 중 한 줄에 하늘빛 요양원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태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과 체념이 가득했던 눈빛이 어느새 결연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태석은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파일을 수정하고 새로운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창밖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어느새 칠흑 같은 밤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태석은 작업을 마쳤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새로 작성된 서류가 떠 있었습니다. 제목은 하늘빛 요양원 소유권 및 운영권 이전 관련 긴급 제안서였습니다. 태석은 파일을 USB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끄고 USB를 꺼내어 다시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작은 물건이었지만 그 안에는 태석의 과거와 미래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태석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눈에는 두려움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분명한 목표를 향한 결의만이 있었습니다. 곧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작게 중얼거린 태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내일을 향한 계획들이 하나씩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요양원 2층 사무실에서는 아침 회의가 한창이었습니다. 원장 박준식과 행정팀장 김영애 그리고 간호팀장 정미선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수입이 또 떨어졌네요. 영희가 서류를 넘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영희는 이 요양원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재단 본부에서 예산 삭감한다고 통보 왔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미선이 커피를 홀짝이며 대답했습니다. 40대 초반의 미선은 간호사 출신으로 3년 전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박준식 원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재단 분위기가 영 안 좋더라고. 새 이사장 들어온 뒤로 계속 적자래. 바로 그때 회계 담당 직원인 이민지가 급하게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28살의 민지는 석 달 전에 입사한 신입이었습니다. 팀장님, 저 이상한 얘기 들었는데요. 무슨 얘기? 영희가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아까 1층 물리치료실에서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는 걸 우연히 들었거든요. 3층에 계신 문태석 어르신 있잖아요. 응, 알지.
파킨슨병 있으신 분. 그분이요. 하늘재단 창립자랑 이름이 똑같대요. 사무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미선이 먼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동명이인 흔하잖아. 맞아요. 그런데 나이도 비슷하대요. 창립자가 75이라고 들었는데 문태석 어르신도 75이시잖아요. 영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래도 설마 창립자는 몇 년 전에 은퇴하셨다잖아. 어디 외국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박준식이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내가 5년 전에 이 자리 맡을 때 창립자는 이미 물러나신 뒤였어. 사진도 20년 전 거 하나밖에 없고 민지는 여전히 궁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신기하지 않아요? 이름도 같고 나이도 같고 그런 우연은 얼마든지 있어.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영희가 웃으며 민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을 나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3층 복도 끝. 태석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가끔 지나가는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태석의 손에는 오늘 아침 우편으로 받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재단 본부에서 보낸 공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하늘빛 요양원의 운영 상태 점검을 위해 다음 달 실사를 나온다는 통보였습니다. 태석은 서류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다음 달이라. 너무 늦어. 작게 중얼거린 태석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낡은 폴더형 휴대전화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재단 법무팀 마이너스 최 변호사라는 이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태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고 곧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최 변호사님, 저 문태석입니다. 전화 너머로 놀란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네. 자네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연락하셨는지. 태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간호사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의 농담에 모두가 즐거워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태석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 내일 시간 되나? 네, 가능합니다. 그럼 오후 2시에. 아니, 내가 직접 사무실로 가지. 이사장님께서 직접 오신다고요? 편찮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네. 꼭 만나야 할 일이 있어.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통화를 끊은 태석은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한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수정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정은 태석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제 일이 생각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문태석 씨, 점심시간입니다. 식당으로 가셔야죠. 알겠습니다. 태석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수정은 휠체어를 잡고 식당 쪽으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태석은 벽에 걸린 액자들을 보았습니다. 요양원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개원식 사진, 직원들의 단체 사진, 행사 사진들. 그중 한 액자에 태석의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20년 전 개원식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태석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테이프를 자르는 모습. 하지만 아무도 그 사진 속 인물과 지금의 태석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태석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쓸쓸함과 동시에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곧 모두 알게 될 거야. 너무 작은 소리여서 수정은 듣지 못했습니다. 휠체어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고 복도의 액자들은 하나씩 뒤로 지나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태석은 요양원 행정실을 찾아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다른 어르신들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행정실 문을 두드리자 영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문태석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퇴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퇴소요? 갑자기 왜요? 어디 불편하신 데라도 있으셨어요? 아닙니다.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태석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래도 이유를 적어야 하는데 가족분들은 알고 계세요? 연락했습니다. 딸이 동의했습니다. 실제로 태석은 미국에 사는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던 딸도 태석이 새로운 곳으로 옮기고 싶다고 하자 결국 허락했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왜 갑자기 옮기려는지 이유를 물었지만 태석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나가실 건데요? 오늘부터 5일 후입니다. 5일이요? 그렇게 급하게요? 네, 준비할 것들이 있어서요. 영희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석은 조용히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도장을 찍는 그 순간만큼은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행정실을 나온 태석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지 않고 1층 로비 쪽으로 향했습니다. 로비에는 공중전화 부스가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 낡은 공중전화였지만 태석에게는 필요한 도구였습니다.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복지부 민원실 번호였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고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 민원실입니다. 팩스로 서류를 보내고 싶은데 번호를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서류이신가요? 요양원 관련 소유권 이전 서류입니다. 상대방은 잠시 망설이더니 팩스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태석은 그 번호를 손바닥에 적었습니다. 떨리는 글씨였지만 숫자는 분명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태석은 로비 한 구석에 있는 복합기로 갔습니다.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어 복합기에 꽂았습니다. 며칠 전 밤에 작성했던 서류들을 출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린터가 윙윙거리며 종이를 토해냈습니다. 10장이 넘는 서류였습니다. 하늘재단 소유권 이전 관련 문서, 하늘빛 요양원 운영 실태 보고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긴급조치 요청서. 태석은 서류들을 정리하여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합기 앞에 섰습니다. 팩스 기능을 선택하고 손바닥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한 장 한 장 서류를 넣었습니다. 기계가 종이를 빨아들이며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입니다. 하늘재단에서 하늘빛 요양원으로. 태석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 장이 전송될 때까지 태석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전송 완료 메시지가 화면에 뜨자 태석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로비를 나서는 태석의 뒷모습을 민지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방금 전 태석이 팩스를 보내는 모습을 우연히 봤습니다. 무슨 서류인지는 몰랐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요양원 직원 휴게실에서 간호사들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수정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거 들었어? 3층 문태석 어르신 퇴소하신대. 한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진짜? 갑자기? 응, 5일 후래. 영희 팀장님한테 들었어.
수정은 별 관심 없다는 듯 커피를 마셨습니다. 뭐, 한 명 줄면 우리 일도 줄어서 좋지. 그러게. 요즘 너무 바빠 죽겠어. 간호사들의 대화는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구석에 앉아있던 민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오늘 태석이 보낸 팩스, 그리고 며칠 전 들었던 동명이인 이야기, 뭔가 연결되는 것 같으면서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태석은 자신의 방에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은 짐이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 책 서너 권, 그리고 가족 사진들. 태석은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 재단 설립 기념 사진. 이제 곧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거야. 태석은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요양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건물 밖에서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가을밤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폭풍 전야라는 것을, 5일 후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복지부에 보낸 서류가 처리되기까지는 사흘에서 나흘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가 재단 본부로 전달되면 일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었습니다. 태석은 모든 것을 계산했습니다. 5일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날 하늘빛 요양원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재단 본부에서 긴급 전화가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준식 원장은 창백한 얼굴로 사무실에 들어박혀 있었고 영희와 미선은 불안한 표정으로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래? 미선이 영희에게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원장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본부에서 새 인수자가 나타났다는 얘기만 들었어. 새 인수자? 갑자기? 그러게. 며칠 전에 복지부로 긴급 서류가 접수됐대. 재단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래. 두 사람의 대화를 복도 끝에서 민지가 듣고 있었습니다. 민지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태석이 보낸 팩스, 소유권 이전 서류, 그리고 동명이인 이야기. 설마. 민지는 급히 계단을 올라 3층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태석의 방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개인 물품들은 모두 사라진 뒤였습니다. 민지는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가서 물었습니다. 문태석 어르신은 어디 가셨어요? 아, 오늘 아침 일찍 퇴소하셨어요. 딸분이 모시러 왔대요. 민지는 급히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로비는 조용했고 태석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요양원 정문 앞에 검은색 제네시스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놀랍게도 태석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의 태석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가죽 구두를 신고 넥타이를 맨 태석.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자세는 고닫고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고 비서로 보이는 여성이 태석 옆에 섰습니다. 이사장님,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들어가지. 태석은 천천히 하지만 당당하게 요양원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마침 복도를 지나가던 수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정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낯익은 얼굴인데 누구인지 바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태석은 수정을 지나쳐 곧장 2층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태석의 뒷모습을 본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 누구야? 정장 입은 거 보니 본부에서 오신 분인가? 그런데 걸음걸이가 좀. 2층 복도에 도착한 태석은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박준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태석이 들어섰습니다. 박준식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석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구세요? 오랜만입니다. 박 원장님. 태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문태석입니다. 박준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문태석? 3층에 계시던.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저는 3층 구석방에서 1년간 생활했던 그 문태석입니다. 태석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동시에 저는 25년 전 하늘재단을 설립하고 이 요양원을 세웠던 그 문태석이기도 합니다. 박준식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습니다. 태석은 가방에서 서류 묶음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 요양원의 원장입니다. 복지부와 재단 이사회의 승인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알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태석은 창문 쪽으로 걸어가 밖을 바라봤습니다. 요양원 마당에는 노인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어르신, 지팡이를 짚은 어르신,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걷는 어르신들. 25년 전 제가 이 요양원을 세웠을 때 꿈이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곳. 하지만 제가 1년간 여기서 지내면서 본 것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박준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석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부족한 인력, 형식적인 돌봄,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태도. 이 모든 것이 제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물론 원장님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책임은 져야죠. 태석은 책상 위의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오늘부터 이 요양원은 전면 개편됩니다. 인력을 보충하고 시설을 개선하고 무엇보다 직원 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복도에서는 직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원장실 문틈으로 대화가 새어나갔고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3층 구석방의 그 노인이 사실은 재단 창립자였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가 직접 원장이 되었다는 것. 수정은 복도 한 구석에 서서 멍하니 원장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물컵을 쏟았던 일,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태석은 원장실을 나와 복도로 나왔습니다. 모인 직원들을 차례로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대강당에 전 직원이 모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4시 요양원 1층 대강당에는 70여 명의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간호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행정직원, 조리사, 청소원까지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봤습니다. 단상에 태석이 올라섰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올라가는 모습에서도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태석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문태석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저를 3층 구석방의 환자로 알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저는 이 요양원의 원장입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태석은 잠시 침묵하며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25년 전 제가 이 재단을 세웠을 때의 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지 않는 곳, 생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보낼 수 있는 곳. 그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태석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1년간 이곳에서 환자로 지내면서 저는 그 꿈이 산산조각 난 것을 봤습니다. 노인들은 짐처럼 취급받았고
직원들은 지쳐 있었으며 시설은 낡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수정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단순히 비난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태석의 말에 직원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피해자입니다. 부족한 인력, 적은 급여, 열악한 근무 환경.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었고 그 지침이 환자들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석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부터 이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우선 간호 인력을 2배로 늘리겠습니다. 급여도 30% 인상합니다. 시설 개보수도 즉시 시작합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놀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태석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 모든 직원은 인성교육과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노인을 대하는 태도, 말투, 행동 하나하나를 다시 배우셔야 합니다. 이 교육을 거부하시는 분은 이 자리를 떠나셔야 합니다.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태석은 가방에서 작은 물컵 조각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수정이 떨어뜨렸던 그 물컵의 조각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1년 전부터 모아온 것들 중 하나입니다. 태석은 물컵 조각을 들어 올렸습니다. 제가 물을 흘렸을 때 간호사는 짜증을 냈습니다. 물컵을 빼앗으려 했고 결국 이렇게 깨졌죠.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사람도 아니게 되는구나. 직원들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강당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늙음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노인을 어떻게 대하느냐였습니다. 태석은 물컵 조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앞으로 이 요양원에서는 단 한 명의 노인도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도 함께 변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수정은 복도 한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전의 일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물을 빼앗았던 일, 짜증 섞인 말투, 무시하는 태도. 제가 얼마나 잔인했던 걸까요? 옆을 지나가던 민지가 수정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울지 마세요. 이제라도 변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저는 우리 모두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사장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기회를 주셨고요. 그날 저녁 태석은 3층 구석방을 다시 찾았습니다. 1년간 생활했던 그 방. 이제는 다른 환자가 쓰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복도 창가에 서서 그 방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작게 중얼거린 태석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요양원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 간호사들이 충원되었고 직원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문 강사가 와서 노인 돌봄의 철학부터 실무까지 가르쳤습니다. 수정은 누구보다 열심히 교육을 받았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교재를 읽고 동료들과 연습했습니다. 태석은 그런 수정의 모습을 복도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태석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한 달이 흘렀습니다. 요양원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낡았던 침대는 모두 교체되었고 복도에는 새 손잡이가 설치되었습니다. 식당도 리모델링되어 밝고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직원들의 태도였습니다. 어르신, 물 드시겠어요? 수정이 환자에게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환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수정은 조심스럽게 물컵을 건넸습니다. 환자가 물을 마시다 조금 흘리자 수정은 짜증내지 않고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천천히 드세요. 태석은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태석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전 원장 박준식이었습니다. 한 달 전 원장직에서 물러난 박준식은 재단 본부로 발령받았지만 사실상 좌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사장님,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들어오십시오. 태석의 새 원장실은 2층 가장 큰 방이었습니다. 박준식은 조심스럽게 들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박준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한 달간 본부에서 지내면서 제가 이곳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생각했습니다. 태석은 조용히 박준식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관리자였습니다. 숫자만 보고 예산만 걱정하고 효율만 따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사람이었죠. 박준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사장님께서 환자로 계실 때 제가 한 번이라도 찾아뵀어야 했습니다. 아니, 모든 환자분들께 그래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사무실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태석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 원장님, 제가 원하는 건 용서가 아닙니다. 박준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변화입니다. 원장님도 수정 간호사도 모든 직원들도 변하는 것입니다. 태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서는 환자들이 간호사들과 함께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벌을 주는 것은 쉽습니다. 고소하고 해고하고 벌금을 물리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무엇이 변할까요? 이사장님, 원장님은 이미 벌을 받았습니다. 한 달간 스스로를 돌아보며 고통스러워했잖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태석은 다시 박준식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짜 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양심의 가책입니다. 평생 지고 가야 할 짐이죠. 박준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요양원 직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태석은 한 가지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전 직원과 환자분들이 함께하는 만찬을 열겠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만찬이요? 네,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직원과 환자의 경계를 허물고 우리 모두가 하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미선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좋은 생각이십니다. 하지만 준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변하려면 서로를 이해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태석은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1년 전 자신이 지냈던 구석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대답이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방 안에는 80대 노인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석은 의자를 가져와 노인 옆에 앉았습니다. 편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이사장님. 요즘 간호사들이 정말 친절해졌어요. 노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예전에는 말하기도 싫네요. 하지만 요즘은 달라요. 물 한 잔 달라고 해도 웃으며 가져다 주시고 말도 정말 다정하게 하시고. 태석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사장님도 여기 계셨다고 들었어요. 환자로. 네, 1년간 바로 이 방에서 지냈습니다. 그럼 저처럼 힘드셨겠네요.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태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방을 나선 태석은 복도 창가에 섰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태석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가 꿈꾸던 곳이 이제야 만들어지고 있어요.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이른 봄이 찾아왔고 요양원 마당에는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올랐습니다. 태석은 원장실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들어가도 될까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수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수정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물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투명한 유리컵에 물이 가득 담겨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물 드세요. 수정은 두 손으로 공손하게 물컵을 건넸습니다. 태석은 그 물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미세하게 떨렸지만 수정은 서두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태석이 물을 다 마실 때까지 조용히 옆에 서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이사장님. 수정이 빈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태석의 눈과 수정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정의 눈에는 미안함과 감사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수정 씨. 네, 이사장님. 많이 변하셨습니다. 수정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이제는 괜찮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태석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고 앞으로입니다. 수정 씨는 이제 훌륭한 간호사가 되셨어요. 수정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기회는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수정 씨가 변하려고 노력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수정이 방을 나간 후 태석은 다시 창가로 갔습니다. 마당에서는 환자들과 직원들이 함께 꽃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요양원 식당에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만찬이었습니다. 긴 테이블이 여러 개 놓이고 그 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환자들과 직원들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나이도, 직급도, 아픔도 모두 내려놓고 그저 사람과 사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태석도 한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모두 함께 건배합시다. 태석이 물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컵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변화를 위하여,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을 위하여. 건배. 식당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식사를 했습니다. 누군가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누군가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3층 구석방에 있던 그 노인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이사장님, 저도 여기 있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노인이 태석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해야죠. 그게 이 요양원의 목적이니까요. 저녁이 깊어갈 무렵 태석은 식당을 나와 다시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구석방 앞에 섰습니다. 1년 반 전 자신이 물컵을 떨어뜨렸던 그곳. 깨진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던 그곳. 태석은 주머니에서 작은 물컵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간직하고 있던 조각이었습니다. 햇살에 비친 조각은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이제는 보내줄 때가 됐어. 태석은 조각을 주머니에 다시 넣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가 작은 화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개나리가 핀 정원 한 구석, 태석은 작은 구멍을 팠습니다. 그곳에 물컵 조각을 넣고 흙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화분을 놓았습니다. 과거는 여기 묻어두자.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야. 태석은 일어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며 날아갔습니다. 원장실로 돌아온 태석은 책상에 앉아 일기를 꺼냈습니다. 매일 쓰던 일기였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물 한 잔을 마셨다. 수정 간호사가 정성스럽게 가져다 준 물이었다. 물은 참 달았다. 1년 반 전 내가 이 요양원에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더 달았다. 아니, 어쩌면 물맛은 변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변한 건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물맛까지 달게 만든 것이리라. 태석은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요양원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불빛들이었습니다. 복수란 무엇일까? 지난 1년 반 동안 나는 생각했다. 복수는 상대에게 고통을 주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받은 상처를 돌려주는 것일까? 하지만 깨달았다. 진짜 복수는 마음의 잔을 채우는 일이다. 증오가 아닌 이해로, 분노가 아닌 용서로. 그렇게 채워진 잔은 결국 나 자신을 치유한다. 태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일기를 덮은 태석은 창가로 갔습니다. 마당 한 구석, 아까 물컵 조각을 묻었던 자리에서 작은 새싹이 돋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착각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석은 믿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날 것이라고.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태석은 하늘을 향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얼굴 가득 주름이 펴지며 평온함이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석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3층 복도를 걸으며 환자들의 방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모두 평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태석은 각 방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여기는 이제 진짜 집이니까요. 1층 로비로 내려온 태석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고 이슬이 풀잎에 맺혀 반짝였습니다. 그때 수정이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정은 태석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사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수정 씨. 두 사람은 함께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물컵이 깨지지 않는 하루, 노인이 존중받는 하루, 모두가 행복한 하루가. 태석은 원장실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다고. 하지만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라고. 이 행복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태석은 그 햇살 속에서 물컵 하나를 들었습니다. 투명한 유리컵에 햇살이 반사되어 무지개 빛깔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제야 물이 참 달구나. 태석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눈가에 눈물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용서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